주술회전, 최AI, 규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다. 물론 넷플릭스에만 올라온 건 아니에요. 네네.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크거든요. 어감이 달라져요. 그걸 라프텔에 있는데 봤어? 경고 1회. 라고 라고 뭐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게 오타쿠 콘텐츠의 특징이거든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에 오신 캠퍼 여러분, 캠장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친구를 모셨어요. 제가 아는 가장 덕후 중에 상덕후 이재민 만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스토리 캠프 보시는 분들이 댓글에서 적어주시는 걸 제가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수치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엄밀하게 엄정하게 산업계 컨텐츠 업계를 얘기해 줄 만한 분이 필요한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분의 전문성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한동안 국내에 존재하던 모든 웹툰을 전부 다 봤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의 3대 웹툰 플랫폼 하면은 네이버 웹툰, 다음 만화속 세상, 그리고 네이트 웹툰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트 웹툰이 있었죠. 레진 코믹스 등장 전이에요. 맞아요. 네. 그때 세계 포털에 올라오는 걸 다 봤는데 네이버 웹툰이랑 다음 웹툰에 올라오고 있는 연재되고 있는 작품 숫자가 몇 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요. 198개였어요. 198개의 작품 전체를 1회부터 마켓까지 전부 다 봤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즘에는 이제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작품 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든 걸 보는 게. 근데 그때는 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보라 그러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직업이 덕후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있어도 혼나지 않는다. 그렇죠. 만화를 보고 있으면 일 그만하라고 한다. 둘 다 비슷하죠. 만화 보고 있으면 쉬엄쉬엄해. 그런 얘기를 듣는다. 너무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덕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두 개 덕후가 늘어난 것 같다. 최AI라거나 주술회전이라거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거나 일본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보는 걸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오타쿠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 숫자로도 그 말이 맞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재민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그 말 자체의 팩트 체크부터 원합니다. 한국엔 정말로 오타쿠가 많아진 겁니까? 저는 원래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숨어있을 뿐. 숨덕이라고 하죠. 그 일코를 하시던 분들, 이제 전문용어 막 나오네요. 일코는 일반인 코스프레라는 뜻입니다. 일코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났냐? 이거는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무슨 평가원인데 오타쿠신가요? 네, 덕후신가요? 맞으면 1, 아니면 2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덕후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기준선도 되게 달라요. 달라요. 덕후들끼리도 제가 저번에 스카우트 얘기했지만 이거 끼고 보잖아요. 저건 덕후 아니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특히 한국인 오타쿠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자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덕후들의 공통점이죠. 나 정도는 오타쿠 아니지 라고 오타쿠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티어가 올라갈수록 자신 정도는 오타쿠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덕후가 어떤 집단이냐를 규정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인데, 근데 여기 성수동에 와서 보면 진짜 덕후들은 저런 패션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할 만한 휘황찬란한 패션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가차샵에 들어가세요. 가차샵에 들어가죠. 맞아요. 가서 나 얘 알아, 고조 사토루 하면서 뽑아요. 너 그거 몰라? 류이키 텐카이 몰라? 이러면서 뽑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이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고, 그걸 즐기는 것이 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가차를 하거나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까지 덕후로 넣으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맞죠. 하지만 근본주의자의 입장에선 그 사람들은 덕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군요. 저는 근본주의자죠. 덕후 원리주의자.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90년대부터 착실하게 덕질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런 작품 몇 개 봤다고 해서 덕후는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인싸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덕후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이 향유했던 컨텐츠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 자체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럼 많이 팔렸나?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면 해외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해외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해외 수출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는 원래부터 굉장히 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 산업 비중 중에서
있었어. 일본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비 내수 시장이 되게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들도 세계적으로 해외 수출하는 것이 늘었다. 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가 네. 18조 3천억 원이에요. 되게 크죠. 18조예요? 네. 22년에는 29조 3천억 원으로 확 뛰었네요. 엄청 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효과를 받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2023년에는 30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네네. 라는 전망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추세를 보면.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원래는 한 30% 40%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거의 5대5예요. 내수 5, 수출 5. 과거에는 일본이 아닌 곳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숨덕들, 숨어있는 덕후들이 어떻게 어렵게 접근해서 찾아서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5대5다. 코로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2020년에는 이게 역전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다? 네. 네. 실제로 당시에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작품들이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음. 최애의 아이 이런 것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만 유행을 했던 건가요?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도 들어가긴 하는데 중국은 일단 이 시장 조사에선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정도인데 원래는 시장에서 이 정도만 잡았었어요. 네. 근데 유럽과 남미 지역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포함시킬 만큼 커지고 있구나를 인지한 거죠, 여기서.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약간 묘한 위화감 같은 거 들지 않았어요, 우리?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만화책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마치 독립운동가 만난 것처럼 쟤는 우리 편이구나. 동료구나. 동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학창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독립군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그쵸. 분명히 들었죠. 이게 빼앗겼다는 감각.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네네. 소위 말하는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네. 그 친구들이 나 그 일반인이라는 용어도 되게 뭐랄까 좀 역으로 더 부끄럽달까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뭐 일반인 아니야? 나도 일반인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재민이 너는 그런 거 보는구나. 그런 거.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네. 최애아이 재밌던데 이런 거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느낄 때 이것까지 빼앗아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게 되게 넓게 보는 컨텐츠가 됐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덕후라는 존재들이 늘어났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엔 덕후들이 즐겼을 것 같은 콘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덕후라고 포함시켜 본다면 분명히 늘어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해진 거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모으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뭐가 있냐면 1997년 막 이때쯤에 슬램덩크 일본판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해주는 걸 인터넷에 올리곤 했었어요. 그게 약간 중세시대에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쪽 경성에선 말이야 요즘에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 독점이 오타쿠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어요. 나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원서를 실시간으로 봤지. 이러면 이제 한국에 막 발매된 만화를 보고 있는 동지들, 친구들에게는 자기는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이게 진짜면 괜찮은데 인터넷이니까 가짜 정보가 엄청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뭐가 있냐면 윤대엽하고 서태웅이 싸우다가 윤대엽이 죽는다. 그럼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아니요 윤대엽이 아니고 서태웅이 죽습니다라고 달려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정보끼리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의 정보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게 거짓말인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굉장히 딥하게 디깅하는 오타쿠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는 그냥 TV에서 봤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봐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된 거죠. 이 정보가 찾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심슨 가족을 보려면 12시가 넘어서 투니버스를 틀었어야 됐어요. 그랬죠. 그럼 심슨 온라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AFKN을 틀어서 봤어요. 그죠.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는 시간도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렇죠. 공간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어떤 기기를 들고 있냐. 노트북에 있으면 노트북으로 보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돼요. 개인화된 감상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흥행했던 소위 덕후들의 콘텐츠라고 하면 주술회전, 최애의 아이,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다. 물론 넷플릭스에만 올라온 건 아니에요. 네.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크거든요. 네. 어감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걸 라프텔에 있는데 봤어? 경고 1회. 라고 라프텔 하면 뭐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라프텔은 애니메이션 전문 OTT예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덕후들을 위한 콘텐츠. 맞아요. 라는 느낌이 되게 세거든요. 사실 이미 라프텔을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그럼요. 아, 라프텔 보는 사람이야? 우리 편? 근데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거 봤어? 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나 회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라프텔 가봤어? 이러면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 그렇죠. 라프텔 들어가 봤어? 그게 뭔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 봤어라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뭐 봤는데 재밌더라. 그죠.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감이 다른 게 라프텔에 올라왔는데 그거 봤어? 라고 했을 때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게 오타쿠 콘텐츠의 특징이거든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더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확장이 되죠. 네. 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네. 저랑 되게 오랜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법조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네. 평생 동안 본 만화책이 5권을 넘지 않아요. 순수한 영혼이시고요. 네. 이 친구가 놀러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넷플릭스에 틀어놓고 보다가 금일 1위 최애아이라는 걸 보고서 최애아이 정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 하나. 왜요? 내가 그동안 영업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보던 이 나쁜 놈아. 이게 오타쿠들의 문제야. 자기가 먹여주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수기를 신경 쓰는구나. 오늘 1위 이걸 보는구나. 이거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맞습니다. 너무 비슷한 풍경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님이 있는데 그분의 따님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전혀 덕질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형님은 만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덕후들이었고 우리의 2세들은 딱히 덕질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건담 시리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음악이다. 너무 익숙한 음악이 들어서 들어왔더니 건담 시리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대가 좋아했던 작품이잖아요. 그죠. 예전이었으면 열심히 찾아가서 발견했어야 볼 수 있었던 콘텐츠가 이제는 내가 그냥 보려고 들어간 거 바로 위에 1위라고 떠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장벽이 사라졌다. 그렇죠. 이 장벽이 사라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타쿠가 많아졌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컨텐츠 세계에서 광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넷플릭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이었으면 저런 작품은 오타쿠들이 보는 거지로 선입견을 가졌을 텐데 내가 늘 보고 있는 예능 바로 위에 떠 있어서 그냥 눌러봤더니 그런 컨텐츠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애니메이션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연령대에서 제일 높은 건 당연히 10대고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에 30, 40대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까지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60대에서 내가 애니메이션 봅니다라고 말씀하신 비율이 7.1%예요. 7.1%의 60대가 애니를 본다고요? 되게 높잖아요.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층, 이 연령대가 사실은 10대만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20대, 30대, 40대 다 보더라, 애니메이션을. 왜냐하면 애니메이션도 지금 역사가 길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즐기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0, 4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봐왔던 사람들인 거고 그걸 보는 게 특별한 행위나 이상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광장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웹툰이 일상화되면서부터 웹툰을 보는 독자층 자체도 연령대가 좀 다양해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뭐 특정한 작품이 새로운 연령대를 끌고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미생이 나오자 갑자기 40대가 웹툰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에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꼭 제 동료들의 딸 세대만은 아닌 거예요. 제 동료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어머니가 약사의 혼잣말을 보셨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한 번에 그 큰 걸음을 걸으셨네요. 너무 신기했어요. 중간 단계가 좀 있는데. 근데 그냥 계속 떠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눌렀는데 너무 재밌더라야 이러면서. 이게 내가 아주 개인적인 디바이스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내가 혼자서 보는 거면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보면 돼요. 근데 집에서 TV로 봐야 되면 일단 TV라는 건 공용 공간의 그죠. 인프라죠. 실제로 넷플릭스 초창기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거실에서 TV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려고 하다가 말았을 사람들도 그죠. 방에서 폰으로 넷플릭스를 볼 때라면 그냥 클릭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30대 40대가 늘어난 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30대 40대가 저 애니메이션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하기가 사회적으로 좀 압박이 있거든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단호한 결의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서 혼자 보는데 알 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 뭘 보는지 이 스마트폰의 주도권이 쥐어지면서 이 30대, 40대, 심지어 60대까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네네. 됐다. 그럼 왜 하필 넷플릭스였냐? OTT 그렇게 많은데 첫 번째로 들어온 게 넷플릭스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특히 이건 한국의 좀 특수성인 것 같은데 네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한국 컨텐츠 중에 잘 된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제발 넷플릭스 구독합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은근히 요즘 심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한국 사람이 넷플릭스에 갖고 있는 의문의 국뽕이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한국이 여러 번 타이틀을 쟁취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우리들의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느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한번 이것도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OTT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컨텐츠 분야에서는 대부분 그런데 가장 많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처음엔 들어갔던 게 넷플릭스였고 이걸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대중성이라나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느끼는 장벽 같은 것들이 훨씬 낮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음날 학교에 오면 모두 다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봐야 했어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콘텐츠는 정해져 있죠. 네. 월요일 아침에 가면 어제 개콘 봤어? 그렇죠. 시작하는. 근데 이제 지금도 저희가 어렸을 때 학급, 교실이라는 분위기가 다른 데로 이전되었을 뿐이지 모두 다 그런 종류의 문화적 압력과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봐야 되는 순간이 내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가 됐건 나의 사무실이 됐건 모두가 파편화돼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자리를 잡았던 넷플릭스에서 어떤 콘텐츠가 떴을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압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넷플릭스는 넓어지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은 반대로 이걸 보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단단한 작지만 단단한 덕후 문화가 형성되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네이버라는 곳과 넷플릭스라는 곳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플랫폼 생태계에서 선점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쪽에도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보니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만들어봤고 네.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건담을 보고 자란 세대에게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실험적 건담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넷플릭스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되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10% 정도. 네. 네. 일본 안에서야 당연히 일본 제작사밖에 없겠지만 그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네. 시장의 10%밖에 없었다. 그죠. 근데 아시아로 넘으면 이게 달라요. 아시아로 넘으면 40%예요. 아시아 전체에서는 40%다. 네.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한국은 드라마를 통해서 네. 넷플릭스가 아시아에 패권을 주려면 한국은 드라마, 일본은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다. 특산품 같은 느낌이죠. 그죠. 이제 드라마가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느끼는 세계인들 많거든요. 그쵸. 넷플릭스라는 휴게소에서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소떡소떡 먹었던 것처럼 뭐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 다 재밌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쵸. 애니메이션은 일본인 거죠. 특산품이.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제작사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가. 네. 요걸 묶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되게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약간 제작비 많이 주니까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본 제작사. 네네네. 네. 돈 많이 준다는데 뭐 한번 먹고 그 맛있는 거 먹고 회식 한번 하자라는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늘 만들던 거니까. 네. 그때 시작이 이제 프로덕션 IG라는 곳이 있는데 고스트 인 더 쉘을 만들었던 오시마모토 감독의 전 공각기동대 만든 2018년에 프로덕션 IG가 받아서 만들어 봤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조기 회식했대. 그리고 2018년에 프로덕션 IG가 하고 나서 2019년에 서블리메이션 그리고 데이비드 프로덕션 2020년에는 아니마이앤 컴퍼니 그리고 사이언스 사루 그리고 마파. 마파는 체인소맨 애니메이션 만든 그렇죠. 액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랑 프로덕션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제작을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만들래 라고 거꾸로 제안을 줄 수도 있는
그게 일본 업계를 아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변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크죠. 일본에서의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제작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작위원회는 일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고노방구리와 그런 스폰서로 대표대 오크리시마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경고 너무 주고 싶다. 너무 경고 주고 싶은데 이거 띄워주세요. 나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지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산토리 나오고 세가 나오고 소니 나오고 기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에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 제작위원회한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굿즈를 만들거나 할 때 만화책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작위원회가 갖고 있는 IP로.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산토리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얘랑 콜라보한 맥주가 나온다. 네네. 뭐 이런 식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원하면 그걸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퀄리티가 높게.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투자 시장이 위축됐다. 그렇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업계도 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작화 붕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니네 원래 제작비 얼마 드니? 뭐 200억이요. 그러면 200억? 니네 한 50억 남기면 돼? 250억 탕. 한 번에 주죠. 한 번에 입금하고 만들어서 가져와. 대신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작비가 계속 줄여가는 형태로 이걸 쥐어짜는 형태로 만들던 제작위원회에 불만이 있던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너무 좋은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지점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이나 분위기, 이런 압력, 이런 것에서 좀 관심이 없고 나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자체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스스로도 오타쿠야라고 얘기하는 일군의 창작자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저작권을 쟤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온전히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 사이에서 높은 확률로 걸작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넷플릭스 시스템이 가끔 그런 것들을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작이 엎어질 위험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완전히 2차 저작물 작성권이랑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돈을 준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떤 분에게는 악마인데 어떤 분에게는 천사인 곳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2 만드신 황동혁 감독님이 2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해서라고 대답했던 그게 정말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크리에이터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단 제작위원회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권을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독들이나 그 원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원작을 읽기는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창작에서. 이걸 되게 심하게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본에서 엄청 큰 출판사 카도카와 이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한 감독님이 이걸 그만두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작위원회 갑질.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많이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결이 안 맞으면 전문용어로 삔또가 나가면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틀어져서 이 감독님이 다시는 여기랑 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릴 정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큰 갈등이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벌어졌고 또 그 결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사실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산업은 계속 성장 중이고요. 심지어 지금 30조 원 넘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넷플릭스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거고 한 2018년, 2019년 이때쯤만 해도 뭐 제작비 많이 준다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게 나쁘지 않지 뭐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효과를 보고 나니까 여기에 좀 진심으로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제작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국내에서는 고정적으로 잘 팔리는 시장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해외에서 그래도 2D 애니메이션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우리 거야 라는 정도였다면 그쵸. 넷플릭스 덕분에 그 해외 부분의 시장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놀란 거죠. 그렇죠.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여기서 성공한 작품들을 해외로 내보낸다. 이 기조였다면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생각해야 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를 좋아해주는 일군의 팬들과 함께 꽁냥꽁냥 하고 있었는데 옆 동네에서 자기를 더 크게 좋아해주는 걸 알면 조금씩 그 옆 동네에게 뭘 보여줄까, 그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일본의 진성 덕후들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서운하겠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올해는 해외 시장이 일본의 국내 시장을 역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글로벌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우리 내수용으로 만들던 콘텐츠에 어떤 글로벌에서 안 통하는 게 뭐가 있지를 점검할 수밖에 없고. 일단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의 드라마가 잘 되고 있으니 한국의 드라마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일본 쪽에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게 넷플릭스가 1년에 쓰는 돈을 생각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쓰는 돈 정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지브리의 해외 판권, 지브리 영화들의 판권 전체 다 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추정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한 2조 원쯤 돼요. 2조 원?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 돌아오시나? 진짜로 복귀하신 거예요. 뭐 한 10년 동안 2조 원이면 1년에 2천억씩이잖아요. 이제는 지브리는 해외에서 보려면 넷플릭스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와. 그런 류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넷플릭스의 입장에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브리를 하나만 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생가치로 한번 봤으면 다음에 토토로 보는 거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한 바퀴를 또 돌아요. 그러니까 점유 시간이 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틀어줘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큽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이들에게 틀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더욱 넷플릭스를 보는 부모에게 지브리 독점권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네? 라는 걸 느꼈던 거죠. 사실은 디즈니의 수많은 애니메이션 걸작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묶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을 위한 시청은 지브리가 큰 대안인 건데 넷플릭스가 그걸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도 생길 거예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전설적인 시리즈죠. 네. 넷플릭스에서 기획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제작사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봐. 그렇죠.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제작비 오케이 한 편짜리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줄게. 그러니까 한국 덕후 출판 문화로 보면 엔솔로지 같은 걸 엔솔로지 글로벌 단위로 한 거예요. 이 설정과 큰 틀만 줄 테니까, 그리고 돈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했더니 수많은 스타일과 소재와 걸작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할 거라는 리스트를 들으면 대충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라인업이었어요. 야 걔도 나와? 이런 식의 어떤 전국대회 출전표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들 칼에 갈고 나온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해 에미상을 휩쓸었거든요. 맞죠. 한국에서도 하나 받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넷플릭스가 제작 역량이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한 완전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 입장에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1조 원씩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나 조스레전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팀이 붙어도 1조 원은 안 들어요. 최소한 20분짜리 12개, 24개 만드는데 많이 들어도 한 500억, 600억 치자고요. 이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청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넷플릭스에서 기획한 작품이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오징어 게임 애니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원래 넷플릭스가 하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자기들 내부에서의 IP 확장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왜냐면 연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또 넷플릭스 외에 또 뭐가 역할을 했냐. 저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리머 분들은 같이 보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뭘 봤는데 재밌더라 라는 썰 푸는 방송.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맷이 나왔잖아요. 설명회라는 포맷도 나오고 침착맨님이나 주호민 작가님 덕분에 특정한 콘텐츠 설명회라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애니메이션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현실에 있는 이 스트리머가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제 아내가 NCT 드림의 굉장한 팬인데요. 시즌입니다. 그런데 NCT 드림의 멤버가 콘텐츠를 얘기하면
저도 되게 분노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보라고 소개해주는데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한 영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근데 나는 그 영향력을 갖지 못했지? 그러니까 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 영향력, 덕후 입장에서 보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트리머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굉장히 했죠.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분들이 막 놀려요. 야, 이 오타쿠야 덕후야 막 놀리면 그래 나 오타쿠다. 근데 내 사랑은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그걸 또 이제 영도해가지고 놀리면 아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정색하고 얘기하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숨 참고 있던 이걸 본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 같이 손 들고 네.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해?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보고 싶다. 네네.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분명히 스토리 캠프의 존박 편 보시고 디 오피스 찾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 명작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경고드리겠습니다. 그냥 감탄도 못해요 이제는. 네, 과한 행복 경고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에서. 네, 여기 스토리 캠프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관적으로 딱 때려주기보다 여운을 느끼게 해줘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보는 사람도 느끼고 만드는 사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만화책을 보시고 그림이 완전 다르네? 라거나 네. 아니면 대사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냥 보여주거든요. 물의 호흡 막 이러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언어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예. 카드를 꺼내려다가 말았는데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바이럴을 하다가 이제 그 무한열차편 극장판에서 빵 터진 거죠. 네네. 극장에 가는 건 유료 관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스트리머들이 보고서 이제 리액션하는 영상, 네, 그렇죠. 그 간증하는 영상, 꼭 같은 장면에서 모두가 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왜 그럴까를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스토리,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되게 인기가 얻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가 갈리는 게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라이트 유저는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충분히 만족했어. 네. 나는 여기서 이제 다음 편을 기다린다. 네네. 헤비 유저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만화책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위키페이지를 정독하고 나랑 같은 감상하는 사람들 찾아 나서요. 이거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덕후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네네네. 컨텐츠의 감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는 소비가 있다. 네. 그럼 보통 헤비 유저라고 얘기하죠. 네, 감상을 마치면 마친 거야. 이거는 라이트 유저. 덕후 덕후 아님. 보고 나서 시작돼. 덕후. 그렇죠. 일단 검색창을 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입국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라로.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깊게 보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이 흥행하는 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넷플릭스 그 통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데를 보면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르 4위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의 순위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네.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코미디 호러보다 높습니다. 네. 범죄와 코미디는 굉장히 메이저한 장르로 여겨지는데 메이저 중에 메이저죠. 이것보다 애니메이션이 높은 거예요. 그런 장르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건 아니면 좀 더 늘어나건 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분야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만화, 소설, 영화 이쪽이요? 네, 책 이런 데 비교를 해봤더니 네네. 스태티스타라는 그 통계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스태티스타요? 네, 거기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31년까지 책 시장은 대략 연평균 2.2% 성장하겠다. 그리고 영화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 4.94%, 애니메이션 시장은 연 7.1% 성장할 것 같다. 7.2%. 네. 가장 빠르게 성장할 성장기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에는 3D랑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2D 애니메이션만 쪼개보면 더 높을 거예요, 성장률이.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3D가 좀 더 메이저였으니까 그렇죠. 성장률은 적을 거고 조금 더 마이너였던 2D는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는 예상인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일본, 한국, 중국,
정도를 보면 네네. 여기가 이제 셀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나라들. 2D 애니메이션. 보통은 기획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작 역량을 다 갖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만드는 회사가 A란 나라에 있다고 해도 기획을 거기서 하고 실제로 그 작품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개의 국가들 외에는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가격들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제 아웃소싱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이 보통 베트남,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렇죠. 이런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신생 스튜디오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면 이 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시장도 되게 빨리 성장할 것 같다. 더 많은 데서 만들 수 있게 되면 단가 경쟁이 붙을 거고 그러면 좋은 작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격차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노하우 싸움 또는 단가 싸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것 같다. 거기에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처럼 이제는 혼자서 1인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음에도 극장 개봉작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인 발전도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억하세요? 처음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의 목소리 나왔던 때 기억하세요? 네. 제가 고1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는데 한 명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결국 그 뒤에 초속 5cm, 언어의 정원 계속해서 아주 적은 규모의 집단으로 만드시는 걸 보고 이제는 거대 규모의 프로덕션이 없어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더더욱 애니메이션을 창작하기 위해 투신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렸냐면 시장이 넓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오타쿠는 더 많아질 거다. 받아줄 오타쿠가 많다는 뜻이다.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나지 않는데 내 장인 정신으로 취미 삼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깎아내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이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7.1%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한국은 어때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전 세계적인 유명한 프로덕션들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한국은 어떻지? 한국은 잘 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의 정체 수준이거든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시장이 거의 그대로예요. 평행선이. 5,200억 원 수준에서 10년 동안 물가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7년 가까이. 물가 상승이 있는데 7천억 원이에요. 근소하게 들었군요. 그럼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 맞춰서 올렸다. 정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성장해야 돈을 버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갔으면 거의 그대로인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하청받아서 만드는 그 단순 제작사. 80년대부터 한국이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고 사실 90년대 후반부터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더 경쟁력이 올라갔던 제작 부분 외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외주 제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3D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의 한계가 뭐냐? 방송국 편성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방송국 편성 받는 대부분이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동용 3D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죠. 그러면 아동용 완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맞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여기서 버는 거고 완구에서 버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거 홍보용 PV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바이클론즈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범위에 들어가죠. 또 뭐 바이클론즈, 타요 이런 거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티니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다른 분야인 거예요. 애초에 확장을 기획해 놓고 만드는 기획단이나 완구나 외주 여러 가지 확장의 IP 쪽의 컨텐츠들이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제작 역량은 있어요. 근데 기획 역량이 아직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교수로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전공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 역량이나 과제물의 수준이 너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의 테크닉이나 실력, 노하우는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줄 만한 어떤 시스템, 시장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는 느낌인 거군요.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에서는 되게 발전이 많았는데 2D 애니메이션에서는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말하자면 돈이 안 되는 산업이니까 언제나 일본 애니메이션도 정해진 양을 만들었고 그 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쳐내면 되는 거였으니까 기술 개발 R&D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정말 멋지게 나왔던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같은 거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잘 만들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작품 IP는 한국의 IP지만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곳은 일본의 스튜디오죠. 저 완전 글로벌 IP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작을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전 세계로 뿌린. 그렇죠.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시대에 이 때깔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때깔. 네, 이 때깔이 좋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네네. 그런 핵심 역량은 일본에 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많은 연구랑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네네네. 자, 스토리 캠프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댓글로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문화산업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지표, 숫자, 그래프 등등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후로도 저희가 필요할 때 종종 모시는 쪽으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괜찮으시다면.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캠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